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밑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직이나 퇴직이나 혹은 연말정산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법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뭐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개를 분류하고 있는데 일단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나눠가지고 별도로 과세체계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 6개 소득이 있는데, 이 6개 소득에 대해서는 합쳐서 종합소득으로서 종합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종합과세되는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종소세 신고라고 하는 거죠.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예외사항,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자소득이나 배당, 근로연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소득세법 제73조에서 보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속하는 거죠. 보통의 근로자들이 직장인들은 보통 근로소득만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이제 종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자소득부터 자,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그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수령 방법 등에 따라서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요거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요건 좀 별도로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요런 그 보험모집인이나 아니면 그 사업소득이더라도 소속된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마치신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인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는 논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도 이제 별도로 하고, 보통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로소득 외에 그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인데 이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회사를 옮겼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들, 이중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사로 인해 가지고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연말정산에 실수가 있었으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급여나 월급이나 이렇게 그 근로소득을 대표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근로소득에 더해서 3.3% 원천징수를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많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한 건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한 건이라도 있으시면 이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고, 그리고 300만 원이 넘어야 종합과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소득 금액입니다. 300만 원은. 그러니까 내가 받는 금액이 3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내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했을 때 그걸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300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300만 원이 나오려면 원래 받는 돈은 얼마여야 되느냐?
보통은 필요경비를 60% 정도 인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750만 원 정도를 받아야 300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받으셨다 이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하다 그러면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는 상태인데, 이게 분리과세로 끝나냐 아니면 종합과세를 하냐, 요 선택의 기로에서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종합과세를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기타 소득 요 금액이 분리과세로 끝나는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이지만 이 기타 소득밖에 혹시 없다, 이러면 종합과세 신고를 했을 때 환급도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기타 소득은 지금 60%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율 20%를 적용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세 세율은 최저 세율이 6%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타 소득을 분리과세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으면 환급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따져 보시고요. 만약에 환급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종합과세 신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직으로 인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기중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현재 다니는 직장에 입사하는 경우, 이게 원칙적으로 보통의 경우는 뭐냐면 전 직장의 소득 자료,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이죠. 이거를 띄어다가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제출을 하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다 합쳐가지고 같이 연말정산을 해서 끝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 전 직장에서 소득 자료를 못 떼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할 때 안 좋게 나왔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얘기하기가, 혹은 현 직장의 전 직장 소득을 노출하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 직장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일단은 전 직장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현 직장도 그냥 현 직장에서의 소득만 가지고 일단 연말정산을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전 직장의 그 소득 자료하고 현 직장 소득 자료가 동시에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아마 그 세금은 조금 더 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 직장에서도 현 직장에서도 공제를 중복으로 받았을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공제 받은 거를 한쪽을 빼고 나면 아무래도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인데, 이게 뭐냐면 직장을 2개 이상 다니는 경우예요. 에이, 어떻게 직장을 2개 이상 다닐 수가 있어 라고 하시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꽤 종종 있으세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이 직장들 2개 이상의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들 중에 주된 근무지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직장들에서 소득 자료를 갖다가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주면, 주된 근무지에서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들어가면 끝나는데, 이게 또 종종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직장에 다른 직장의 소득을 노출시키기 어렵거나, 아니면 뭐 비밀로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각각 그냥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놔두신 다음에 5월 달에 마찬가지로 홈택스 들어가시면 각 직장에 그 연말정산 자료들이 조회가 되거든요. 그럼 다 불러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퇴직으로 인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케이스 1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퇴사를 하고 그냥 그해 다른 직장이 없이 그냥 퇴사를 끝난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 퇴직정산을 보통 하는데, 이 퇴직정산이라는 게 우리가 연말정산 하는 때처럼 세세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만 공제 항목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한 상태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퇴직정산할 때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들, 뭐 의료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은 환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가능하면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퇴사를 하셨는데 퇴사한 이유가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년 동안으로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잡히는 경우, 혹은 퇴사를 하시고 나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경우 3.3이죠. 3.3% 떼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보셨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처럼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깜빡 잊고 공제받아야 되는데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는 그 전기에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셨다가 올해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셨는데 그걸 깜빡하고 회사 담당자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경우, 아니면 뭐 의료비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5월 달에 하시게 되면 환급이 가능할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혹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공목을 공제한 경우에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그 과다 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회사하고 먼저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본인이 회사에 미안하니까 5월에 그냥 내가 종합소득세 재정산 해가지고 신고하면서 세금을 더 내고 말지 이러고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회사가 뒤통수를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제받지 말아야 되는 항목을 공제한 경우를 나중에 알게 되시면 5월 달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회사 담당자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라는 걸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생긴 건데 요즘에는 이제 서면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모바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유형이 있어요. 여긴 지금 이 유형인데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이런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득 금액이나 그 다음에 어떤 소득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해서 보내게 되는데, 일단은 뭐 전체 유형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보이실 때 유형이 만약에 본인이 받았는데 S부터 A, B, C까지 받으셨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D 유형부터 H 유형이다 이러면 그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 영상을 하나 만들 테니까 그거를 아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유형들이 또 있어요. 뭐 Q나 R 유형은 뭐 종교인 소득이고, 그 다음에 뭐 금융소득에 대해서 T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홈택스에서 진행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